그리고 이제 초공간에서 등산하기가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가중치 조절 제가 방금 이론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것입니다. 신경세포 자신에게 연결된 입력 신경세포의 활동을 확인하면서 신경세포는 모든 입력 신경세포와 맺는 연결을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한다. 자, 말은 어렵지만 아까 그림을 보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나라는 신경세포가 더 발휘하는데 B라는 신경세포가 나를 만약에 억제하면 나는 발휘해야 되는데 나라는 신경세포는 B가 나를 방해하고 있어. 그러면 B하고 나의 연결된 할당치 가중치를 낮춥니다. 0으로 만들어버리거나 0.00001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C라는 신경세포가 발화하는데 나라는 신경세포 연결이 약하다면 연결을 강화하면 되죠. 신경망의 뒷부분에서 나의 신호를 받는 나의 고객 신경세포는 아까 제가 그 가중치가 뒷단에서부터 조정돼서 앞단으로 계속 조정되는 거 보여드렸죠. 5차 역전파, back propagation의 원리입니다. 내가 수리를 마친 다음에 다음번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이 말은 좀 어려운데 여러분 아까 그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린 거를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신경망 이론을 안 배우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사실은 좀 글은 읽는데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그 신경망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요 그림은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뒤에서 먼저 해결하고 앞으로 간다라는 말입니다. 신경망이 당신의 할머니와 다른 사람의 영상을 더욱더 많이 보면 가중치는 점점 둘 사이를 구분해 주는 값으로 세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것이 바로 역전파 알고리즘이고요. 딥러닝 신경망의 핵심 원리입니다. 퍼셉트론, 그 신경세포가 하나의 층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요. 딥러닝층은 은닉층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심지어 수백 개, 600개, 700개씩 쌓습니다. 은닉층을. 은닉 신경세포가 충분히 있다면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불리는 딥러닝 신경망은 구불구불한 경계선도 표현하다. 아까 그 퍼셉트론이 그 직선 경계선만 구현했고 곡선 경계선을 구현하지 못해서 XOR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딥러닝 신경망을 만들면 그 구불구불한 경계선도 표현이 가능하고 심지어 학습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비난을 해결했고요. 그래서 역전파는 연결주의자들의 마스터 알고리즘이 됩니다. 기울기 하강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는데요. 너무 테크닉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산 정상으로 가장 빨리 오르려면 가장 빠른 기울기로 올라가야 되죠. 혹은 계곡으로 가장 빨리 내려가려면 가장 빠른 기울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기법이 기울기 하강, gradient descent 기법입니다. 로컬 미니멈, 국소 최소값 문제에 봉착할 수 있죠. 즉 가장 밑은 최저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중간쯤에 산 중턱에 있는 최저값에 약간 움푹 들어간다 이게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공간의 산을 오를 때 역전파 일어나는데 만약에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가장 최저점은 여기인데 사실은 이쪽에서 탐색을 시작하면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다리 아파하면서 이쪽에 정착하는 거죠. 그것을 바로 국소 지역값 국소 최소값 문제에 봉착한다고 그러고요.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건데 국소 최소값이 그런 대로 쓸만합니다. 국소 최소값 어디라도 여기보다는 좀 높지만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낮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전체 최소값보다 데이터 과적합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즉 우리 머신러닝의 문제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게 대강 공부하는 학생이 더 좋습니다. 현실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대강 공부하는 학생이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나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소 최소값 문제로 인해서 딥러닝 학습은 출발점이 약간만 다르더라도 다른 해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출발하면 요리 가고 여기서 출발하면 요리 가면 이게 무슨 문제가 출발점마다 랜덤하게 주어질 텐데 가중치가 랜덤하게 주어지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도 약간씩 다르네. 즉 오류를 포함합니다. 신경망 모델은 태생 그 자체가 가중치의 랜덤한 부여 때문에 오류를 포함합니다. 이제 퍼셉트론이 예전에는 안 되는데 이제 되는 기능을 볼까요? 그게 바로 학습에 성공함으로써
다층 신경망의 학습에 성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성공 사례를 보여줬는데요. 주식시장을 예측합니다. 신경망은 이제 딥러닝 신경망을 구현했고 백프로포게이션에 의해서 역전파 알고리즘에 의해서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가중치들을 여러 번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요. 헤지 펀드가 적극하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식시장 예측할 때 예전에는 선형 모델을 썼는데 지금은 딥러닝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선형 모델은 상태 전이를 수용하기가 되게 곤란한데요. 신경망 모델은 상태 전이를 잘 설명한다고 하네요.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율주행도 우리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 딥러닝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놀랍죠? 세포의 완전한 모형을 한번 볼까요? 살아있는 세포는 비선형 시스템의 정수라고 합니다. 책에 의하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복잡한 그 연결관계들 실시간으로 그리고 랜덤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쓴 빌 브라이슨이 그 책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세포 안에 있으면 총알이 무자비하게 날아오는 아무 방향에서나 아무 이유 없이 쉴 틈을 주지 않고 날아오는 전쟁터에 여러분이 아마 살아남아 있는 거랑 똑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전파는 비선형 동작을 효율적으로 파악해서 세포 모델에 적합합니다. 문제는 불완전한 정보의 문제가 상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포에 대해서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물리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관측 기법이 불완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세포를 관측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일부 변수만 관찰하고 나머지 변수는 관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가 부족하고 획득한 정보조차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베이즈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배우고요. 이 6장이 우리 책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와우, 이 연결주의자의 신경망, 딥러닝 신경망을 다루고 있는 여기도 너무나 복잡한데 이 4장도 복잡한데 6장은 더 복잡하다고? 6장이 복잡함의 최고봉입니다. 자, 대책 2는 신진대의 복잡한 과정은 신진대사의 복잡한 과정은 어차피 진화를 거쳐서 설계되기 때문에 이거를 진화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이 5장입니다. 5장 진화주의자들. 자, 마지막으로 두뇌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두뇌는 이런 딥러닝 연결 모델은 한참 뜨다가 또 비난을 받고 한 10년, 20년 소강기 상태에 있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2010년대부터는 완전히 이 연결주의, 딥러닝 신경망이 꽉 잡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꽉 잡는다는 말은 모르겠고 지난 10년간은 이 딥러닝, 연결주의 딥러닝이 대세였습니다. 이것은 영상인식, 음성인식, 신약 개발 등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맞는 기계죠. 최근 발전의 기폭제는 오토 인코더의 개량형인 트랜스포머고 이거 제가 아까 그 딥러닝 쪽에서 설명을 드렸죠. 오토 인코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그림과 상관없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그림과 상관없이 글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그림 설명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딥러닝 모델의 일종으로 입력층과 똑같이 출력한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게 오토 인코더죠. 할머니 사진을 컴퓨터가 특징만 학습해서 캐리커처로 재구성한다. 그게 오토 인코더입니다. 오리지널 오토 인코더의 핵심 아이디어를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짠. 은닉층을 입력과 출력층보다 훨씬 작게 만들어서 원본 입력을 그대로 카피하는 걸 방지한다고 되고요. 신경망은 이제 더 적은 정보량으로 인코딩 파트에서는 암호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코딩된 암호화된 정보를 다시 해독합니다. 그거를 디코더라고 하고요. 디코딩 파트라고 하고요.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부호화, 복호화. 암호화와 암호 해독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오토 인코더는 사실상의 문서, 영상, 음악 압축 프로그램의 원리입니다. 정보 잡음, 노이즈를 제거하는 특징이 있고 원정보의 주요 특징을 학습해서 줄어든 후에 이거를 원본을 재구성합니다. 여러분 이제 약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입력을 압축하고 잡음을 제거함으로써 특징을 강조해서 원본급, 원본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원본급 출력이 가능합니다.
오토 인코더의 계량형 트랜스포머 제가 그림으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 은닉층을 위에 오토 인코더는 입력층보다 출력층보다 더 작게 만들었는데 이제 가운데 은닉층을 훨씬 더 크게 만듭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원래 오토 인코더는 입력층이 입력을 받는 노드보다 은닉층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수가 더 적습니다. 이렇게 더 출력층의 신경세포보다 더 적은데 트랜스포머는 여기를 은닉층의 신경세포를 더 늘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600개, 700개, 2000개 이렇게 늘려버립니다. 그것이 트랜스포머입니다. 아이디어 2는 몇몇을 제외한 모든 은닉층이 지정된 시간에 꺼지도록 설정하고 이것을 스파르스 오토 인코더라고 하네요. 저도 여기서 배웠습니다. 아이디어 1과 2를 아이디어 1과 2를 합쳐서 은닉층을 입출력층보다 더 크게 만들고 그렇게 크게 만든 대부분의 신경망 중에 상당 부분을 꺼버리고 시간순으로 꺼버리는 것을 합쳐서 원본 입력을 단순 카피해서 출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망은 더 수많은 변수들이 이 은닉층에 생기기 때문에 국지적 최소값에서 벗어날 길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제가 머릿속에서 이해는 되는데 수학적으로 여러분의 정확하게 그 그림을 그려드릴 수가 없네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어떤 말을 들어도 대강 이해가 되는 경지가 있는데 제가 요 파트는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자, 아이디어 3입니다. 위에서 작성한 스파르스 오토 인코더를 이제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쌓여 올립니다. 겹겹이 쌓아 올리면 그것이 바로 트랜스포머가 됩니다. 다시 겹겹이 쌓아 올리는 걸 한번 볼까요? 요것입니다. 이것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구조인데 여기서 그 어텐션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구조를 집어넣으면 요렇게 요거 하나가 이게 하나가 이 오토 인코더 섹션인데 이걸 겹겹이 쌓습니다. 디코더도 겹겹이 쌓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이제 오토 인코더를 살펴봤고요. 맨 마지막으로 한계와 단점을 볼까요? 여러 딥러닝 모델, CNN 모델, RNN 모델, 트랜스포머스 등은 여전히 두뇌와는 좀 다르고 NLP질은 그 자체에 오류를 되돌려서 전달하는 연결 부위가 없는데 신비롭게도 학습이 실제 일어납니다. 아직도 우리 인류는 두뇌의 작동 구조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모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두뇌의 이해에 필요한 생각의 원리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기호주의자들은 그래서 너네들은 잘 모르지 않냐라고 계속 반박을 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신경망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 상식적 추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경망에서는 이게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 추론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기존에 본 적이 없는 정보를 모아서 정보를 결합해서 추론하는 것이 상식적 추론이고요. 새로운 학습이 두뇌는 가능한데 너 컴퓨터는 사람이 앞에 조정을 좀 해주지 않으면 못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망은 구성, 컴포즈 것은 해내지 못하는데 이 인간은 해낸다라는 것이 기호주의자들의 반박이고요. 그 외에 신경망 자체의 한계도 있습니다. 기호주의 모형과 인간의 추론은 스스로의 논리를 설명 가능하지만 신경망은 최종 결과만 빼면 중간 과정은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딥러닝 신경망이 갖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인데요. 실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면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라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면 영상에서 그 영상 식별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쓰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은닉층이 예를 들어서 1000개고 각 은닉층마다 신경세포가 5000개씩 들어가 있다고 치면 여러분 그 각각을 한번 화살표로 연결해 보십시오. 그 연결해서 가중치들을 전부 다 해서 계산해내거나 이해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경망은 너무 복잡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실은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질문은 인간의 두뇌가 우리는 지금 신경접합부를 조절하는 방식, 가중치를 조절하는 방식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능력들도 지녔다면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작동할까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단점이고요. 신경망의 단점이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진화를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모델인 진화주의자들의 모델, 자연의 학습 알고리즘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죠.